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스피드 뉴스인 공시 최유정입니다. FOMC를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는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기분 좋게 빨간불 켜내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 매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올해 2분기 영업실적이 1,9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은 9,797억 원, 순이익은 1,451억 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2.7%, 6.5% 감소를 했습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9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 줄었는데요. 당기순이익 감소는 조달금리 상승과 대손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NI스틸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은 2분기 영업이익이 207억 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4억 9,500만 원으로 30.4%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은 3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S&W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용 부품 제조업체인 S&W는 HJ중공업과 6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7.49%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내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어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케어젠, 노인성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케어젠은 미국 내 5개 병원에서 오는 12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임상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FOMC를 앞둔 시장, 미국 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다우 지수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중 들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LS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된 덕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2의 포스코 홀딩스로 보고 매수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LS 그룹에서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LS 그룹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주가의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무엇인지 최근의 주가 흐름과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다 보면 코스피에는 포스코, 코스닥에는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뜨거운 감자 또는 이제 수급 블랙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룹주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죠.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개인의 수급설 현상으로 공매도에 대한 소스퀴즈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최근에 두 그룹주 모두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약 4조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낳기도 했고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제 9만전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도 약 거래 대금이 8조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후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가 그렇다는 것보다는 우려감은 좀 있지 않나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수급이 깡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섹터로 돈이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다른 섹터 또는 다른 테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가버렸는데 오늘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LS 이제 지주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쫙 흡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배 구조를 살펴보시면 자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한다. 그리고 뭐 해상 풍력 사업, 그리고 해상 케이블 사업, 또 글로벌 전력망 확충을 통해서 변압기 사업까지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그 이슈가 되는 모든 사업을 이제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주면서 제2의 포스코다에서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LS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죠. 안착을 좀 했는데 장중에는 한두 번 정도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에 그 상한가 잔량 자체가 20만 주를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내일 매도 시그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추후에는 흐름을 보면서 이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만 단기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세에 대한 구간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지주사격인 LS가 지금 상한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도 호실적이 좀 점쳐지고 있죠. 지금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변압기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내 이 이슈와 더불어서 LS 일렉트릭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LS 일렉트릭 참 좋죠. 네. 일단 뭐 매출액도 우상향 최근 하는 모습이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상승이 덜 나왔다. 더 상승해도 추가적으로 상승해도 된다.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대한 전력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변압기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죠. 이제 그런 부분은 대형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 소형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하게 되면서 소형 변압기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같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소형 변압기에 있어서도 LS 일렉트릭이 충분히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이외에도 눈을 돌려본다면 뭐 유럽이라든지 국내 시장 역시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변압기에 대한 교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LS 일렉트릭 이외에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압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데 오늘 LS그룹주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전의 사례를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사실 뭐 이전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좀 약간 웃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죠.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세도 있었고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세도 보다 보니까 이 LS그룹주도 그렇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지배구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러 그룹사가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이 LS그룹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종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에코프로가 시작점에는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역시도 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상승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LS 같은 경우도 지금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얘도 시작하나 보다. 이 그룹주도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상한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세를 처음 분출하는 시작점에 대한 상한가일 수도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가면서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재수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의 매수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재차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에 대한 상한가가 아마 시작점이다라고 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은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지주사 맨 위에 있는 LS 네. 이제 포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LS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변압기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S 엘렉트릭 정도까지는 봐주면 좋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LS그룹이 20% 이상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도 흑자 전환을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현재 시점까지 이제 밝혀진 내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오늘 해서 KT 서브마린이 상승세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 한 8,800원에서 8,900원 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신규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급등에 대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8,800원에서 9,000원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뭐 LS와 LS 일렉트릭 짚어주고 KT 서브마린까지 짚어주셨는데 이제 한 종목만 지금 차트를 좀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나머지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LS 같은 경우는 지주사에서 보시면 오늘 상한가가 올라갔는데 잔량이 22만 주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월봉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로딩이 좀 느린데 월봉을 네. 보시면은 이제 고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전에 있는 꼬리에 대한 가격대가 약 10만 원 선으로 점쳐집니다. 99,000원 선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돌렸을 때도 10만 원에서 99,000원 요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하겠고 보유자적인 측면에서는 내일은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쯤 재접근 전략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 코리아가 다음 달 말쯤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단 파견을 추진합니다. 이번 원팀 코리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 IT, 그리고 철도 등 분야의 기업 약 10곳이 참여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와 전력 설비, 원자력 섹터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팀 코리아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건설 기계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할까요? 그 밖에 또 나머지 섹터들도 있는데 요즘에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입된 국내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MOU에 대한 체결,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을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힘을 발휘할 때는 아니다. 과거의 기대감으로 있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형성이 돼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단도 직접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이제 실질적인 재건으로 이제 부각이 됐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가상주택, 뭐 모듈러 주택이라고 표현 좀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상하수도 이제 식수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현재 시장 자체가 수급 장세로 돌아서면서 그룹주로 매개 쏠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뭐 재건 테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면은 뉴스가 발생이 된다면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만 아직은 접근이 가능할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 보유자분들이 계신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섹터들 중에서 보면요. 재건 섹터의 경우 특히나 뭐 휴정과 종정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만큼 접근에 더욱더 유의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원팀 코리아 파견 소식에 이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맞고요.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보유한 현금 자체가 그렇게 큰 분들도 있고 뭐 적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교적 이제 시드가 작다라고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네. 혼자서 자꾸 갈등하게 돼요. 이걸 팔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팔고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참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다른 종목을 매수했는데 거기가 고점이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그때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만 일단 해보시는 것이 맞겠고, 승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는 뭐 SY가 이제 대장주인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4,260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지지 캔들이 좀 형성이 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에 대한 형성은 이미 나온 거는 같지만, 여기에서 크게 시세를 분출하기 힘들다. 많이 올라가 봐야 4,900원에서 약 5,000원 사이에 저항대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만 하셔야지, 올라갔을 때 이미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맞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라고 간결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편 더 건설 기계 섹터를 살펴보면요.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또 주가 살펴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1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7%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시장의 성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종목 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 그리고 엔진에 대한 제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건설 이쪽에 대해서 건설기계 장비를 렌탈해주는 사업 쪽으로 현재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하나는 이제 제조 사업 쪽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렌탈해주는 사업이다라고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그 북미 쪽의 인프라에 대한 확충에 대한 영향 이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좀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현재도 뭐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계속돼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과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습들도 겹퍼제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모멘텀만 형성됐다, 단순히 기대감만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수혜가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러한 종목들 이외에도 뭐 진성 TEC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넣어놓고 신규에 대한 매수에 대한 수급세가 몰리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 차트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인프라코어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월봉부터 돌아보게 되면은 과거에서 이제 역배열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2020년부터 21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대쌍바닥을 한번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 이번에 오늘 이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정배열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우상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게 상당한 거래량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봉 자체가 오늘 25일 이 봉이 기준봉이 되어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증시에 대한 악영향, 그러니까 증시가 우리가 빠졌을 때 다른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만 아니라면 11,000원대죠. 11,000원대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러한 모습처럼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단 진성 TEC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한 좀 무리가 있고 눌림목의 관점에서 최근에 며칠 내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형성된다면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가에도 접근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타고 급등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건설 중장비 부품을 이제 제조하는 것이고요. 무한궤도식 하부 주행체 제조라고 보는데 뭐 탱크나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제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라든지 히타치,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처가 좀 잡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매수할 때 진입가 같은 경우는 15,500원 선에서 이제 봐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손절가를 15,000원으로 짧게 잡으셔도 좀 무방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목표가는 18,000원씩으로 신고가를 형성하는 영역대까지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진성 TEC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1,000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불리의 촉으로 오늘 고수의 선택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 시즌인 만큼 투자자들은 옥석 가리기에 나섰는데 7월 증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증시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7월은 뭐 거의 코스닥이 독주했다라는 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코스닥이 좋았죠. 질주를 했고 그 중심에 역시 2차 전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가 한 번씩 급등하면서 뒤를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 근데 다만 이제 지금 7월 말로 갈수록 쏠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뭐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양극재가 강했다면 어제부터는 광물주가 정말 강합니다. 어제 포스코그룹 또 오늘은 또 하나의 광물 또 이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 고려아연 네. 또 LS 같은 이런 이제 그룹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좀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데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뭐 가치주라든가 사실 중국이 부양책가 나왔으면 오늘 경기 민감주도 좀 가야 되는데 네. 전혀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거의 쏠림 현상이 7월 말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슈는 중국 경기가 좀 그만큼 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좀 끝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매크로적으로 좀 약간 7월에 특징적인 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월 증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또 쏠림 현상이 많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쏠려 있는데 또 그만큼 또 괜찮았던 부분들이 반도체주 중에서도 HBM과 관련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수요에 비해서 조금 공급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초입 단계라고 그때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게 2차 전지처럼 또 계속 올랐으면 네. 조금 기다렸다 투자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7월 말로 갈수록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서 저는 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좀 괜찮은 구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반도체 후공정이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지금 요 HBM 반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공정으로 조립을 해서 GPU랑 붙여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TSMC입니다. 네. TSMC가 이제 엔비디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장비라든가 후공정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나라 또 장비들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또 삼성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한국의 장비 회사들도 저는 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후공정 AI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초입 국면이고 아직 사실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룸이 좀 내년까지는 좀 남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조금 이제 HBM 관련주들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8월 금리 인상이 막바지 국면에 진입한 만큼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봐야 할 텐데요. 8월의 투자 전략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생성형 AI 시장 확대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생성형 AI 시장에는 이제 애플도 가세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현재 생성형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당연히 미국 기업들입니다. 미국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공개하면서 이제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 이제 구글의 바드가 네. 치고 나와서 이제 방어를 좀 한 상황인데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근데 그 두 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테슬라가 xAI라는 이제 기업을 또 설립해서 원래 네. 일론 머스크는 AI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역으로 본인은 또 정작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한다는 얘기고 네. 또 애플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언론 보도상으로도 이 생성형 이제 AI 모델 공개를 아마 할 걸로 좀 보인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또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해서 라마 2라는 거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겠다는 이제 의지로
이 챗 GPT 관련된 생성형 AI 모델들을 이제 속속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만 끝나진 않겠죠. 뭐 네. 한국도 있고 또 중국의 빅테크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전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업체도 뛰어들고 있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벌 X가 출시가 좀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봤을 때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 하이퍼 클로벌 X가 등장하게 된다면 지금 시장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의 기대만큼 주가도 오름세를 연출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대 많이 안 하는 지금 것 이제 같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 네. 오히려 주가는 계속 부진하거든요. 지금 2차 전지 너무 네, 관심이 네. 많이 쏠려서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별로 없을 수 있어서 네. 그 점은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나라형 모델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챗 GPT나 바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한국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추천 이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면 굉장히 부적합한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색을 하면 없는 식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당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이 식당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어 데이터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게 사실인데 네이버는 한국 데이터잖아요. 사실 그렇죠. 20년 동안 뭐 네. 검색 엔진 또 거기 다양한 블로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총망라해서 데이터로 이제 집합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경쟁력은 뛰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나와 봐야죠. 8월 24일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이버가 주가에 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다만 현재 시장은 전혀 기대감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주가 측면에서 그게 나쁠 건 없다. 예, 시장이 뭐 실망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8월 한 달 남았는데 뭐 모쪼록 좀 네이버가 좀 좋은 좀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의 관심이 2차 전지 쪽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하이퍼 클로벌 X 쪽으로는 관심이 그다지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시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매출이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섹터는 어느 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기승전 반도체 같아요. 네. 결국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건 또 반도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또 공급하는 업체가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실제 그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이 전쟁이 이제 뛰어들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판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TSMC가 이걸 파운드리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AMD의 수주를 좀 받아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AMD에서도 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GPU 같은 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사실은 TSMC가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이라고는 언급은 안 했지만 네. 거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리사수 CEO가 좀 다변화하겠다, 뭐 그러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AMD의 GPU를 수주를 따낸다면 삼성도 TSMC 못지않은 또 파운드리 하나의 또 점유율을 좀 늘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후공정 반도체 장비도 동반해서 성장을 하겠지만 파운드리는 이렇게 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네. 그 제작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들이 중간에 예를 들면 이제 양복 만들 때 이 그 원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라든가 어떻게 디자인할지 그런 것 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 파운드리와 고객사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인데 거기 관련된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를 좀 한번 공부를 한다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훈풍이 그래도 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후공정 업체와 디자인 하우스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ODM 전성 시대입니다. 사실 뭐 엔데믹 특수도 기대가 되고요. 중국 시장도 화랑을 띨 것으로 뭐 보이기도 했었는데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딱 말 그대로 완전 양극화입니다. 네. 이 화장품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모레, LG 생활건강 가면 후발주자를 다 쫓아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게 오히려 이
그 큰 형님들이죠.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고 네. 반대로 그 아웃님들 뭐 화장품 ODM이라든가 중저가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아이패밀리 SC라든가 뭐 최근에 실리콘2라든가 이런 이제 중저가 화장품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고가 브랜드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이 지금 노출돼 있어요. 또 중국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저가 화장품은 또 반대로 중국 비중이 낮아요. 대신에 일본, 미국, 동남아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네. 거기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또 선호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저가 화장품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 또 요즘에 MZ세대 분들이 화장품 살 때 옛날에 뭐 이니스프리 가거나 뭐 네. 아니면 이렇게 단일 브랜드를 가서 샀잖아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올리브영 가가지고 네, 드러그스토어 예, 가버리죠. 굉장히 네. 다양한 것들을 근데 그거 다 중저가 화장품들이거든요. 네.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만들어주는 업체는 또 화장품 ODM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ODM사는 계속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그래서 한마디로 기존에 잘 나가던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이 좀 약간 몰락을 하고 다른 기업들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양극화가 이번 상반기에 내내 펼쳐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양극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사실 그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장주 역할을 했던 뭐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부진한 반면에 ODM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ODM이 더 각광받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금 네. 이제 이 옛날에 뭐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네. 기억나는 게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 방문 판매하신 방문 분에 판매 많이 하시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매장 같은 걸로 넘어가고 온라인이라든가 또 면세점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근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그냥 올리브영이에요. 다 네. 올리브영 가서 사시고 온라인상으로도 구매를 해버리시고. 네. 근데 그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거든요. 대량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화장품 ODM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판매하는 회사는 되게 많은데 만들어주는 회사는 화장품 ODM이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이 구조가 이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또 색조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메이저 회사들이 잘 이렇게 진입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기초 화장품은 큰 유명한 회사들이 꽉 잡고 있는데 네. 색조는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 시장이 또 이렇게 다양화되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중저가 화장품이라든가 ODM사들의 성장은 계속 좀 저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인디 브랜드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네. 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네. 중국이 하반기에 좀 소비 부양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화장품 시장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 쪽에도 어쨌든 화장품 ODM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화장품 ODM 기업들 우리 한국에 대표적인 게 한 4개 있거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다 아실 거예요. CNC 인터, 네.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요거는 네. 이제 한국의 네. 대표 ODM 회사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그냥 일시적이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 자체가 좀 중저가 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짚어줬던 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 내에서는 주도주가 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비중국 매출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물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이 부양책을 좀 써주면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부양을 쓰면 소비가 살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이 비중이 좀 줄어들 때까지 시간이 좀 1, 2년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쪽보다는 여전히 좀 중저가 화장품 회사들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화장품 ODM 기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쪽도 네. 좀 최근에 시들시들해요. 네. 근데 업황이 나빠서는 아니잖아요. 약간 수급 이슈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화장품 ODM 한번 비중 늘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을 늘려보는 전략자 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마지막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만큼 업체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성장은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그런데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이때의 기대감이 지금 좀 부합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디스플레이 업종은 이제 전방 산업이 제일 큰 게 아시겠지만 모바일 스마트폰이거든요. 그거랑 TV. 예,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 같은 이쪽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지금 LCD를 우리가 투자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OLED를 본다면 OLED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모바일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업황이 부진하잖아요. 부진하고 중국 사람들 스마트폰 안 사고 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네. 리퍼폰이 유행해가지고 네. 스마트폰을 2년에 한 번씩 사시던 분들이 2년 후에 신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리퍼폰은 이제 중고폰을 구매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재판매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도 훨씬 저렴해요. 근데 그걸 한번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교체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나요. 네. 그럼 당연히 이게 스마트폰이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트렌드도 이 스마트폰 쪽엔 굉장히 부담인데, 근데 거기에 의존하는 그 당연히 OLED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전방 산업은 부진하고 또 최근에 아이폰 15가 조립 문제로 출시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해외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또 한번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시장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안 좋게 디스플레이 업황은 아직까지는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방 사업에서 수요 부진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그다지 좋지는 못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전기차와 미래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좀 추세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게 보면 2차 전지도 사실 LFP가 있고 NCM 배터리가 있고 네. 또 이 전기차도 있지만 ESS라 그래가지고 그쪽 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다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에서 그럼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수요가 느는 산업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타겟은 자동차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점차 지금-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보면 자동차도 요새 뭐 벤츠 EQS나 이런 전기차들 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 여기 내비게이션 있고 앞에 디지털 계기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냐면 저기 그 조수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전기차 보면은 사이드 미러에도 이 네. 디스플레이가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안에 공간들이 다 디스플레이 이제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점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그 차 자체가 바뀌면 특히 2025년부터는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이제 바꿔 나가겠다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차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터치 방식으로 합니다. 디스플레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어하는 역할로서 디스플레이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2년도, 2027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근데 그 안에서 LCD보다는 네. OLED가 더 유명한 게 OLED는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차량은 이렇게 좀 둥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또 만들 수 있고 전력 소모가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OLED 차량 디스플레이에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원래 LG 디스플레이가 네. 굉장히 좀 예전부터 좀 했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높은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뭐 현대차에 공급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두 회사 간의 이제 경쟁인데 아무래도 BOE는 조금 기술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뭐 이런 뭐 샤프라든가 그런 쪽도 아직은 점유율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OLED 디스플레이 쪽도 한국 이 두 업체가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향후 몇 년간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OLED와 관련해서는 우리 업체들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또 애플이 한 몫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내년부터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OLED를 본격적으로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OLED 시장에는 어떤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OLED가 매력이 사실 없어요. 이것만 보면. 근데 이제 아이패드에 드디어 이게 탑재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애플 아이패드는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패드 최상위 모델이 아마 탑재가 될 거예요. 24년도. 네. 근데 아이폰이 연간 1.5억 대가 판매되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는 이게 최상위 모델이 연간 1000만 대니까 아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많이 판다고 좋은 건가 이게? 이럴 수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스마트폰의 일단 화면 크기 5배입니다. 그렇죠. 5배고 네. 소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그냥 소재 하나가 그냥 들어간다. 뭐 네. RGB라 그래가지고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소재들이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스마트폰 하나인데 아이패드는 이 소재가 일단 2배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더블 스택 텐덤이라고 하는데, 투 스택 텐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10배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계산을 네. 하면 5 곱하기 2에서 그렇죠. 딱 10배 네. 됩니다. 그러면 아이폰 그냥 1억 대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지는 않아요. 이 소재 네. 사용량이라는 게 우리 공식대로 되진 않는데,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7, 80% 정도만 계산을 해도 저는 아이폰 수요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면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아이폰 절반이 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한 7천만 대 정도가. 네. 이거 없던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OLED 소재 만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OLED 소재 관련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전했던 디스플레이 업계가 8월엔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방적인 사업 측면을 봤을 때 LCD와 비교했을 때 OLED의 수익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투자하실 때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최근까지 강했던 뭐 반도체에서 후공정 장비 회사라든가 또 뭐 덴티움 같은 임플란트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세요.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을까? 오늘 건설기계도 좋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 Q거든요. Q가 뭐냐면 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많이 판매할 수 네. 있느냐. 요 수요 성장이 나오는 업종만 지금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네. 전방 산업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OLED도 전방 산업이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아이패드라든가 차량용. 또 그리고 26년도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 노트북 있죠. 애플의 맥북. 네. 여기에도 이제 OLED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이 이미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건 아, 여기가 전방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수혜받는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이 타겟팅을 잘 하시면은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성장의 이제 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OLED 아까 채택되는 거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소재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네. 소재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애플 맥북은 뭐냐면은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긴 소재가 지금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벌써 장비 투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장비에서 봐야 되겠죠. 맥북 OLED는. 네. 그래서 시각이나 후공정 장비에서 보시면 좋겠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역시 그 소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OLED 소재나 아니면 거기 OLED 모듈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각각 좀 나누셔가지고 네. 다르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내에서도 섹터가 좀 나뉘어지는 만큼 각각 다르게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봤던 키워드 중에서 이제 또 연불리의 촉이 발동할 시간이죠. 8월의 투자 전략과 함께 공략할 업종까지 함께 좀 제시해 주시죠. 가장 지금 안 좋은 거 중에서는 이제 중국향 그 경기 민감주도 지금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중국에서 부동산 부양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양책이 아마 하반기에 한번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홍콩 증시도 부동산주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 이거는 너무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8월이나 9월 좀 짧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대응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국의 만약에 경기 부양이 근데 우리 기대보다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성장주가 또 가겠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 한번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계속 보는 업종은 반도체 후공정 네. 이쪽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쪽도 좋은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되면서 많이 쓰이는 그런 부품에서 뭐 예를 들면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뭐 MLCC 반도체 이런 쪽 보시고 그다음에 화장품 ODM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제 마진이 좀 올라가면서 정유 업종도 조금씩은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아서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8월 달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에 주목할 업종들도 짚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 이슈 속 실제 수익을 연결해 드릴 만한 부분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핵심입니다. LS그룹주 내에서는 LS와 LS일렉트릭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건주의 답은 건설 기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승환의 픽은 반도체 후공정과 전장 등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